안녕하세요. 이인철 작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3편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입니다. 칭기스칸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이 명언을 중심으로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으로 그 첫 번째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기입니다. 이 몽골 초원을 보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십니까? 지금은 평안해 보이지만 11, 2세기 때 몽골 초원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물자 부족으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상화였기 때문이죠. 특히 몽골의 겨울은 11일부터 3월까지 거의 반년이 영하 3, 40도의 혹독한 날씨로 생존하기가 무척 힘들죠. 여기서 우리는 칭기스칸이 왜 세계 정복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설마 칭기스칸이 땅 따먹기를 좋아해서 전쟁을 했겠습니까? 몽골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고 세금을 거둬들이면 자기 민족은 편안히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청고마비란 고사성어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흔히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몽골에서 유래된 사실은 아시나요?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늘이 높아졌네. 가을이 왔네. 그러면 말이 살찌겠네. 이제 그 살찐 말을 타고 저 북쪽의 유목민들이 쳐들어오겠네. 그러면 왜 가을에 쳐들어왔을까요? 추수하는 계절이니까 식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보통 겨울에는 추우니까 전쟁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몽골군은 겨울 전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동물 가죽으로 만든 방한복을 입어 추위에 걱정이 없고 강이 얼어붙어 말 타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침략을 하는 겁니다. 몽골 초원은 방어하기 어려운 평야지대죠. 그러면 수비가 편할까요? 공격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공격이 낫겠죠. 그러니까 먼저 털로 가는 거예요. 이웃 부족을 약탈해야지만 우리 부족이 살 수 있게 약탈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약탈이 또 복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리더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칭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몽골 초원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메르키트족, 케리트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등 굉장히 힘센 부족들이 있었죠. 그때 몽골족 중에서도 작은 부족장의 아들로 태무진이 태어납니다. 보르지긴 태무진이라고도 하죠. 보르지기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태무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강철이죠. 아버지는 예수계이입니다. 근데 예수계이가 태무진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태무진이 태어났을 때 타타르족과 싸움이 붙었죠. 그때 예수계이가 타타르 부족장을 죽이게 되는데 그 족장 이름이 태무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인 거죠. 이것은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이기도 했죠. 이런 태무진은 태어날 때부터 좀 신기반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보통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죠? 공기가 있죠. 근데 태무진 손에는 핏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색다르게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태무진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9살 때 아버지 예수계이가 죽게 되는 거죠. 왜 죽었냐 하면 조금 전 예수계이가 타타르 부족장을 죽였다 그랬죠. 그 타타르 부족으로부터 복수를 당한 거예요. 그날은 태무진과 다른 부족장의 딸 보르테와 혼인을 합의한 날이었는데 돌아오면서 타타르 부족한테 독살을 당한 거죠.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예수계는 쉽게 독주를 받아 마셨을까요? 몽골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먼저 차나술을 대접하고 손님은 그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유목민들은 거친 땅을 계속 이동하고 돌아다니기에 자신도 손님이 되는 경우가 부주기수이며 또 손님은 타지의 중요 정보 전달자이기에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풍속으로 예수계인은 타타르족이 준 독주를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 마신 거죠. 그러면 태무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무진 부족은 타타르족이 태무진 가족까지 죽이려 마을로 쳐들어올 곳이 두려웠죠. 그래서 태무진의 말, 양 등 전 재산을 빼앗고는 태무진 가족만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부족원들이 떠나기 전에 태무진을 죽이려고 합니다. 태무진을 죽이지 않으면 타타르족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죽이지를 못합니다. 몽골에서는 수레바퀴보다 작은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었거든요. 예수계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태무진의 엄마는 둘째 부인이었죠. 이제 2명의 엄마와 형제자매 7명, 그 9명이 몽골 초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 역정이 펼쳐질지 눈에 그려지죠. 태무진은 숲속에서 숨어 살며 들쥐를 잡아먹고 강에서 생선을 잡아먹으며 처참하게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무진이 성인 대우를 받는 15살이 되자 떠났던 부족이 다시 태무진을 잡으러 옵니다. 그 이유는 몽골에서는 피를 지고 태어난 자는 초원의 영웅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서 두려웠죠. 그런데 아직도 키가 수레바퀴보다 작아 죽이지를 못합니다. 태무진은 목에 칼을 쓰고 학대를 당하며 포로 생활을 하죠. 저는 태무진의 이 모습에서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느낍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중 잔칫날 허술한 경비 틈에 태무진을 감독하는 다른 부족인 노인병사가 쇠사슬을 풀어주죠. 이래서 태무진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계기로 훗날 태무진은 사람의 기준을 혈연과 부족에서 벗어나 태도와 행동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기스칸에게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기를 배울 수가 있죠.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 두 번째는 신뢰로 좋은 친구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바로 이런 친구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친구에게는 또래만이 아니라 선배도 후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많으세요? 만약 많다면 당신은 성공할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이유다 라고 말할 만큼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무진은 어떤 친구를 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다는 몽골어로 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약탈과 복수가 난무하는 몽골 초원에서 안다 한 명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무카와 옹칸이 태무진의 안다였습니다. 사실 옹칸은 태무진의 안다가 아니고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였죠. 태무진은 자기 부족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한 후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무카가 구해줍니다. 태무진에게는 자무카가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유년 시절부터 자무카는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피를 나누며 안다를 맺었고 그 후 3번이나 안다를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무진의 아내 보르테가 메르키족에게 납치되죠. 납치된 배경은 메르키족의 복수였어요. 태무진의 아버지가 메르키족의 여자를 납치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였죠. 이 약탈 혼인을 한 여인이 바로 태무진의 어머니입니다. 그에 대한 원한으로 20년 후에 메르키족이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 왜 태무진의 아버지는 굳이 약탈 혼인을 했을까요? 이 약탈 혼인을 이해하려면 당시 몽골 사회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몽골은 같은 부족 사람끼리는 열성 유전자의 후손을 막으려 결혼을 불가했어요. 또 남자가 혼인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지참금이 어마어마했죠. 낙타 한 마리, 검은 담비 가죽, 진주 목걸이, 은잔 1센트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기에 이런 약탈 혼이 흔했고 또 묵인했죠. 태무진은 아내를 구하고 싶어도 초원의 강자 메르키족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자무카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자무카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기 부족들과 함께 태무진의 아내를 구하러 가죠. 자무카는 자기 일처럼 목숨을 걸고 메르키족과 싸우죠. 그 결과 태무진은 아내의 구출에 성공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정도로 깊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 보르테가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태무진 부족 사람들이 메르키족의 아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이 아이는 내 핏줄이다 라며 부인을 감쌉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죠. 여기서 우리는 태무진의 포용력과 그가 대인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후 아들이 태어납니다. 태무진이 아들의 이름을 주치로 짓는데 이는 몽골어로 손님이란 뜻으로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때 칭기스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몽골은 부족과 부족들이 약탈하고 보복을 되풀이해야 할까? 만약 모든 부족을 통합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몽골 통일의
야망을 갖습니다. 태무진이 자기 부족에게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다고 했죠. 그런 후 가족과 재회하였으나 여전히 궁핍한 생활을 하죠. 태무진은 마지막 선택으로 약혼자였던 보르테를 찾아갑니다. 어릴 때 비범한 아이로 기억한 장인이 태무진을 사위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을 합니다. 그런 후 태무진은 케레이트 족장인 옹칸을 찾아가 혼인 선물로 받은 단비 가죽 코트를 주며 아버지로 섬기겠다고 하죠. 당시 단비 가죽 코트는 엄청 값진 물건이었어요. 어쩌면 태무진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투자 또는 베팅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에 기분이 좋아진 옹칸은 태무진에게 너의 흩어진 백성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태무진과 옹칸의 동맹 소식이 퍼지니까 떠났던 부족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옹칸이라는 강력한 조력자가 없었다면 태무진이 자기 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기에 여기까지는 태무진에게 옹칸은 분명 안다였죠. 그리고 부족원들이 태무진을 부족장으로 추대합니다. 힘이 없는 자기 부족을 이끌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드디어 태무진은 보르지긴의 족장이 됩니다. 그러자 몽골 제국 칸의 야망이 있던 옹칸과 알력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몽골 제국의 칸을 꿈꿨던 자무카도 자기 부족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태무진과 결별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두 사람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몽골의 명장이죠. 몽골 제국이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제베와 수부타이였죠. 이 제베는 영국 BBC에서 세계 역사상 100대 명장을 뽑았는데 37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제베는 칭기스칸이 지어준 이름인데 화살촉이란 뜻입니다. 이 제베가 400m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칭기스칸의 목 측면을 관통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죠. 그런 후 칭기스칸이 찾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 화살을 쐈느냐. 그때 잡혀온 포로 중에서 딱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제베였던 거죠. 칭기스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솔직하게 고백한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다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설득하죠. 이에 제베는 충성을 맹세하고 수하가 됩니다. 칭기스칸은 비록 적이었지만 능력을 우선시했기에 이 뛰어난 명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수부타이는 몇 위일까요? 바로 1위였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부타이는 삼국지의 제갈 공명이라고도 하죠. 명장이면서 지력까지 겸비했던 사람이죠. 칭기스칸은 몽골 통일한 후 수부타이가 뛰어난 장수임을 꿰뚫어 보고는 이제 갓 30이 된 그를 수천 명을 지휘하는 천호장으로 임명합니다. 수부타이는 32개 나라를 정복하고 65번의 회전에서 승리한 장수입니다. 회전이란 두 군데가 적당한 장소에 결집해 모 아니면 도식의 총력전을 펼치는 전투지요. 수많은 명장들도 일생에 5번 이상의 회전을 경험하기 힘든데 수부타이는 호라즘 제국, 폴란드, 헝가리, 조지아 금나라, 송나라 등의 군대를 격파하죠. 일평생 한 개 나라와 싸우고도 또는 홈그라운드에서 방어전만 펼쳐도 명장으로 대우받는 인물이 세계사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수부타이의 전적은 넘사벽인 거죠. 이런 제베와 수부타이가 누구한테 있었다? 바로
칭기스칸 휘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칭기스칸은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 세 번째는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입니다. 태무진은 전투 규칙 중 땡땡땡을 바꿨다.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전리품, 배분 방식을 바꿨다입니다. 기존의 몽골군들은 먼저 전리품을 빼앗는 사람이 우선이었기에 싸우기보다 약탈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몽골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쟁에서도 전리품을 챙기다 패배한 군대가 아주 많아요. 또 전리품을 챙긴 후 탈영하는 군사도 다수였죠. 칭기스칸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나는 이것을 너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며 전투 중에 전리품 약탈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 전리품을 다 모아서 각자의 전공을 따져 공정하게 배분했죠. 어찌 보면 지금의 성과급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배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사자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즉 전사자 가족에게 배분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 사망보험까지 들어줬다고 해야겠네요. 이러면 군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가 있죠. 자신이 죽더라도 우리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자들이 칭기스칸을 따르게 됩니다. 이 차별 없는 공평함이 칭기스칸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서 태무진과 자무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무카는 태무진보다 더 용맹스럽고 전투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왜 태무진에게 패했을까요? 자무카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좋은 전리품은 자기 부족에게만 주고 양치기를 미천하다 하여 군사로 쓰지 않았어요. 반대로 칭기스칸은 능력만 있으면 신분, 종교, 이민족을 가리지 않았지요. 이 차이로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결과를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 네 번째는 기회를 준비하기입니다. 조금 전에 태무진이 옹칸과 알력이 생기고 자무카와 결별했다고 했죠. 그런 후 태무진은 자무카와 몽골 제국의 칸자리를 놓고 첫 전투를 벌립니다. 이 단란 발주투 평원 전투에서 자무카의 세력은 태무진의 세력보다 훨씬 월등했어요. 이 전투에서 태무진은 열세를 인정하고 후퇴를 결정하죠. 이래서 태무진은 자무카의 첫 전투에서 패합니다. 태무진과 일행은 도망가서 발주나 호수에 도착하죠. 이곳에 도착했을 때 태무진 곁에는 딱 19명만 있었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추격들을 피해왔기에 너무나 굶주려 있었죠. 그런데 먹을 것은 발주나 호수에 흙탕물 밖에는 없었어요. 태무진과 19명의 부하들은 흙탕물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결합을 위해서 이 흙탕물을 마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태무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9개 부족에서 나왔고 전부 다 종교도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칭기스칸 부대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발주나 명약에서 태무진이 얼마나 좋은 칭을 많이 얻었는가,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리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자무카는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태무진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물에 삶아서 죽이죠. 몽골 사람들은 삶아서 죽이는 게 영혼을 증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철천지 원수가 아니면 안 한다는 최악의 방법으로 처형한 거예요. 이 잔인함에 사람들은 자무카에게 등을 돌리고 태무진에게로 갑니다. 즉 자무카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태무진과 자무카는 몇 번의 싸움 후 드디어 마지막 전투를 벌립니다. 이 전투에서 태무진이 승리함으로 마침내 칭기스칸이라는 제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사실 이 마지막 전투에서도 자무카의 군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무진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날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태무진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자무카도 하늘을 바라보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태무진은 뭔가 골몰이 생각을 하고 자무카는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천둥번개가 내리칩니다. 몽골의 천둥번개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초원에서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군사 모두가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단 한 사람, 태무진이 말을 타고 나타나죠. 이어 칼을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칼을 들겠습니까? 그러면 태무진은 무모해서 그랬을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랬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태무진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그것은 미리 날씨를 살펴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이 표정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천둥번개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동안에 태무진은 호련히 칼을 든 것이죠. 미리 날씨를 읽어낸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한순간의 판단과 타이밍이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아 태무진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이와 유사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적벽대전이죠. 이 전투에서 제갈량의 남동풍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갈량과 송건의 5만 연합군은 조조의 20만 대군과 적벽에서 맞닥뜨립니다. 수적 열세로 위기에 몰린 연합군에 책사했던 제갈량은 장수인 주유에게 동짓날부터 3일 동안 거센 남동풍을 빌려오겠다며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하죠. 남동풍을 이용해 조조의 대군을 화공으로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남동풍이 불었고 조조의 대군은 쏟아지는 불화살에 결국 괴멸되죠. 그러면 제갈량은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알았을까요? 적벽대전이 있었던 동짓날은 강한 북서풍이 부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뒤따르던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이 저기압이 온난 전선을 동반하여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즉 제갈량의 능력은 북서풍을 남동풍으로 바꾸는 신통력이 아니라 미리 날씨를 관측하여 그때 부는 바람을 이용한 지혜였던 셈이죠. 그러므로 제갈량의 남동풍은 진실인 것입니다. 또 제갈량은 어부에게서 동짓날을 전후해 미꾸라지가 무리로 들락거리면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압 중 기압이 낮아지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기압에 민감한 미꾸라지가 호흡을 하기 위해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거죠. 그러면 칭기스칸과 제갈공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엿보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회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칭기스칸과 제갈공명은 이 준비를 위해 철저히 공부하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패한 자무카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러다 수하의 배신으로 잡혀옵니다. 엄청난 보상을 바라고 자무카를 끌고 온 자들을 태무진은 주군을 배신한 부하는 필요 없다며 단호하게 처형하죠. 이 모습에서 칭기스칸이 얼마나 신뢰를 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무진은 자무카에게 다시 형제의 의를 제안합니다. 이에 자무카는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없듯이 몽골의 칸도 한 명뿐이라며 거절하죠. 그리고 자무카는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나를 죽일 때 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다오. 그러면 내 유골이라도 자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축복할 것이네 라고 하죠. 몽골 사람들은 죽을 때 피 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자기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무카는 가죽 자루에 넣어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처형되죠. 그런 후 태무진은 자무카의 뼈를 잘 수습해 높은 언덕에 고이 묻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칭기스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칭기스칸의 무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칭기스칸 고향인 부르칸 칼둔산에 묻혔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죠. 유목 민족들의 전쟁은 곧 약탈이었기에 칭기스칸의 무덤 속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을 것이라 하여 지금도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칭기스칸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무덤의 위치를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칭기스칸 시신이 운구되는 길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였다고 합니다. 또 무덤을 판 군사들을 모두 순장하고 다시 그 군사를 묻었던 사람들 다 죽이죠. 그런 후 수천 마리 땅을 다지고 수많은 나무를 심어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죠. 마침 무덤 얘기가 나왔으니 묘비에 새긴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영국의 가장 손꼽히는 작가로 조지 버나드 쇼를 아실 겁니다. 과연 그의 묘비명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가능하면 우리는 이런 묘비명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은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있죠. 이러면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그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청에서 청은 들을 청이죠. 이 한자의 구성을 보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경청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무시하기, 2단계는 듣는 척하기, 3단계는 선택적 듣기, 4단계는 귀 기울여 듣기, 5단계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느낌 등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은 경청할 때 어떤 단계인지요? 가능한 상대방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말을 경청해 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 친밀감이 우러나지 않을까요? 존경심과 충성심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을 솟게 하는 것이 바로 경청의 힘인 것입니다. 칭기스칸은 원래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일화를 볼까요? 태무진에게 아끼는 매가 있었습니다. 몽골은 매 사냥으로 유명하죠.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에 자신이 기르던 매가 갑자기 날아와 손을 쳤습니다. 바가지가 떨어지면서 물이 쏟아졌죠. 처음에 태무진은 용서해 줬어요. 두 번째 물을 마시려는데 다시 매가 날아와 바가지를 치자 또 물이 쏟아졌어요. 화가 난 태무진은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세 번째 물을 떴습니다. 역시 매가 날아와 바가지를 치자 태무진은 칼을 빼들어 매를 베고 말았어요. 그런 후 바위 위로 올라가 보니 큰 독사 한 마리가 죽어 있었죠. 그때서야 자기에게 독물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려던 것을 알게 되었죠. 이때 자신의 성급했던 행동을 깊이 뉘우친 태무진은 앞으로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리더의 덕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지만 어떻게든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의도를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앞으로는 누구의 말이라도 경청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칭기스칸의 일화를 일상에서 실천해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는 후회한 적이 많죠.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심하지 말아야 한다. 분노로 행한 일은 틀림없이 실패하기 마련이다. 칭기스칸의 이 명언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눈을 마주쳐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래 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준다고 생각하기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중간중간 말을 끊으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말은 틀려 라고 한다면 불쾌하겠죠. 이럴 때는 내 말도 맞는데 내 생각은 이래 라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친구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후자 친구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그의 의도를 파악해 내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소통이 원활해지니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는 나보다 월등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가능한 나의 말을 줄이고 듣습니다. 말을 끊거나 끼어들지 않고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과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언변이 부족한 사람은 달변가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는 말을 줄이고 반대라면 제가 많이 하죠. 저만의 경청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밥을 10번 사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또 나를 친구로서 계속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참고하면 앞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칭기스칸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공 법칙을 배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하여 모두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